첼시 이번 시즌 몇 위해야 될 것 같으세요? 첼시요? 기대 좀 섞어서, 그러니까 희망을 섞어서. 조금 재밌었던 게 외국의 팬들 또는 외국의 언론들이 국내 팬들보다 더 설레발을 치더라고요. 더 이런 부분에 대한 기능 어떤 알론소에 대한 가능성, 기대가 높나 보다. 그만큼 가능성이나 뭐 기대가 높다라는 건데 우승까지도 바라는 팬들이 좀 있긴 하거든요. 오, 해외에는? 네, 해외는. 사실 우승을 당장 하기에는 쉽지는 않을 수 있다. 변수가 이게 좀 있으니까. 중반 후반부로 갈수록 괜찮아질 거기 때문에 안정감을 갖고 간다면 최소한 3위 이내는 해야 된다. 와, 최소한. 그러니까 못해도 3위네. 못해도 3위는 해야. 아 그래야 이제 알론소 감독의 네, 오늘 원투펀치 빅매치 리뷰 코너인데 저희가 이제 리그가 개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첼시와 토트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 옆에는 쿠팡플레이 남윤성 해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쿠팡플레이에서 2024년부터 중계를 좀 맡고 있는 해설위원 남윤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중계를 들으시는 분들은 목소리가 굉장히 익숙하신데 뭐 예를 들어 뭐 유튜브라든지 다양한 코너에는 아직은 그렇게 많이 출연하고 있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렇죠. 네. 일부러 좀 의도를 했던 건데 왜요? 신진 세력들이 조금씩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좀 그분들이 조금 이제 빠지고 뒷물을 좀 흡수하려고 뒤늦게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형이고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형인데 중계 준비라든지 뭐 전술적인 거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는 해설을 좀 하시는 걸로 팬들에게 유명하거든요. 초반에는 그랬었는데 네. 요즘에는 조금 더 이제 첼시 상황이 특히 이제 첼시를 오늘 얘기하러 나왔으니까 첼시의 상황이 그렇게 전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았어요. 안 왔었다. 안 왔어요. 그래서 저도 뭐 마레스카 체제 후반기에서나 또는 이제 뭐 로세니어, 맥팔레인 임시 감독 할 때에도 첼시 경기를 좀 유독 많이 했었는데 저도 중계를 하면서 현타가 많이 왔거든요. 이 전술적으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싶은데 그런 내용들이 좀 없었어서. 근데 이제 알론소 감독이 부임을 했으니까 뭐 다가오는 시즌 첼시 말고도 여러 경기들을 좀 하겠지만 최대한 첼시 경기를 한다면 또 전술적으로 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첼시랑 토트넘 이야기를 할 건데 특히나 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윤성희 형이 계속 팔로잉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팀이기도 하고 그쵸. 중계 자체도 첼시를 거의 뭐 도맡아서 할 정도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깊은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첼시 이야기하고 또 제가 토트넘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빅6 중에 또 유일하게 유럽 대항전을 나가지 않는 두 팀이고 그렇죠. 또 가장 또 감독이 바뀌면서 재미있는 축구를 할 거라는 기대가 좀 높은 팀들이기 때문에 오늘 그에 대해서 한번 샅샅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러면 첼시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윤성희 형이 보셨을 때 이 알론소 감독에 대해서는 혹시 뭐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프리시즌 좀 봤을 때 혹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뭐 알론소 감독을 표현을 하면 레버쿠젠 때 매니저로서 감독으로서 대중들에게 좀 인식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도 전술적으로 굉장히 트렌디한 전술을 활용을 했었고 뭐 속도가 빠른 전환 뭐 앞쪽에서의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의 압박 이런 전술 현대적인 전술들로 또 유명세를 탔었던 감독이라서 이미 충분히 뭐 기대가 됐었던 알론소 감독의 부임이었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알론소 감독이 앞으로 이제 위기에 있었던 지난 시즌까지는 엄청나게 좀 침체된 모습의 첼시였는데 그 변화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특히 전술적으로 변화를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다음 시즌 알론소 체제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뭐 전술적인 거를 일단 뜯기 전에 알론소 감독 체제에서의 혹시 베스트 11? 네, 요 부분 한번 간략하게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왜냐면 프리시즌이 또 했고 이제 시즌 개막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지금 뭐 보강이 좀 추가로 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의 베스트 11을 뭐 간략하게 한번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네, 호주랑 비롯해서 이제 아시아 투어를 알론소 감독이 프리시즌 일정을 치렀었는데 기본적인 전술 시스템은 백4랑 백3를 실험을 했었어요. 백4, 백3. 네, 두 가지 형태의 시스템들을 활용을 했는데 백4를 할 때에는 뭐 4-4, 하나 아니면 4-4-2 이런 식으로의 시스템이 주를 이뤘고 백3 시스템은 이제 알론소 체제에서도 굉장히 익숙한 시스템이었죠. 원래부터 이제 3-2-4-1, 3-2-4-1이죠. 3-4-2-1 이런 형태의 포메이션을 알론소 감독이 주로 활용을 했었으니까 근데 이제 어떤 포메이션으로 알론소 감독이
메인을 정할 것이냐 이거는 아직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거기서 혹시 개인적인 의견은?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시작은 백스리로 할 것 같습니다. 시즌의 출발에? 네, 시즌의 출발은 백스리로 할 것 같고 알론소 감독이 이제 레알 소시에다드와의 최근에 이제 마지막 평가전을 치렀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 이제 어떤 시즌의 목표들을 좀 가져갈 거냐, 그거를 좀 선수단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를 소시에다드전을 통해서 좀 볼 수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거기에서도 나왔던 시스템 메인은 백스리였습니다. 백스리.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틀을 가져가는데 주전을 살펴보자면 일단 위에 쪽은 좀 극명해요. 주앙 페드로가 무조건 원톱으로 뛸 거고 네. 그러면서 모건 로저스를 새롭게 영입을 했잖아요. 그렇죠. 로저스, 파머는 아주 견고하게 이 세 명의 위쪽에서의 구성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앙 미드필더까지도 꽤나 뚜렷한 편인데 여기서 이제 카이세도 하나까지는 확정이거든요. 그럼 이 4명이 일단 확정이네요. 그렇죠. 4명까지는 확정. 그런데 이제 윙백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팔레스트라를 오른쪽에다가 실험을 이제 하기도 했었는데 네. 밀란전부터 팔레스트라를 프리시즌에 네. 왼쪽에다가 테스트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소시에다드랑 프리시즌 경기를 마지막 경기를 치를 때에도 왼쪽에 이제 팔레스트라를 놨었고. 팔레스트라가 오른발잡이 아닌가요? 그렇죠. 오른발잡인데 본인은 이제 드리블을 하는 거는 왼발로 하는 게 편하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왼발과 오른발 활용 능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거든요. 그럼 거의 양발을 잘 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왼쪽에서도 뛸 수 있는 선수고.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에 놨을 때의 역할 차이는 뭐 제가 추후에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 일단 왼쪽 오른쪽이 팔레스트라가 어디에서든 뛸 수 있다. 만약에 이제 오른쪽에 뛰면은 왼쪽에 차바리아가 나설 수도 있고 영입생의 차바리아. 그리고 이제 만약에 왼쪽으로 뛴다면 네투나 또는 이제 켄다가 여기 나설 수도 있겠죠. 그러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 구성까지는 형태에 따라서 또는 전술 플랜 A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좌우 위치가 팔레스트라가 달라질 건데 그러면 이제 백스리 요 구성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요게 이제 가장 좀 저는 유동적으로 바뀔 거라는 생각을 해요. 유동적으로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코릴, 라크루아, 포파나로 소시에다드전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라크루아가 요 센터백 스위퍼로 나서면서의 리스크가 분명히 있었어요. 예를 들면 혹시 어떤 게 있었는지? 이 선수가 뭐 앞쪽에서의 수비를 튀어나가서 잘라주는 부분 또는 뒤쪽 공간에서의 수비 커버를 해주는 부분 또는 이제 피지컬적으로 버텨주고 힘싸움을 해주는 부분은 굉장히 좋았는데 기본적으로 약간 이 선수에 대한 우려는 몸을 돌려서 뛰어가는 순간 또는 공을 잡고서의 첫 번째 판단을 할 때 약간 좀 삐걱대는 느낌이 있어요. 약간 주춤거린다고 생각을 하면 주춤거리는 느낌. 조금 이제 어찌 보면 민첩함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측면 때문에 사실은 이 마르스카 체제에서도 백스리를 할 때의 이 스위퍼로서의 기능들을 첼시 팬들은 누구보다 중요하다라는 걸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라크로아가 될 수도 있지만 코릴이 뛸 수도 있고. 사실 프로필로는 코릴도 상당히 그렇죠. 괜찮잖아요. 코릴이 여기에서 빌드업의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중요하지만 그냥 수비력만 본다. 알론소 체제에서 어떤 스위퍼의 역할을 하느냐 이거는 아직 정해진 건 없지만 수비적인 역할만 본다. 이러면 뭐 코릴, 라크루아, 포파나까지 가능합니다. 세 명이 그래서 유동적으로 쓸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게. 그 세 명이 위치가 어떤 선수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코릴, 라크루아, 포파나, 코릴, 라크루아, 리스 제임스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리스 제임스도 있잖아요. 그렇죠. 코릴 아니면은 여기가 이제 포파나, 리스 제임스가 될 수도 있고. 하토, 코릴, 라크루아 또는 리스 제임스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조합에 따라서 완전히 이제 백스리 형태를 다 다르게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완전 조합에 따라 다 달라질 거예요. 이 5명은. 그럼 이 조합에 따라서 뭐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윙백들의 조합도 다 다르게 맞출 수도 그쵸. 있는 거고. 근데 요 고정된 근데 여기에서의 여기는 고정된 4명. 이 4명은 카이세도까지는 확정이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후방은 좀 유동적이고 그렇죠. 전방은 이제 나름의 주전조가 명확한 그렇죠. 예, 그렇게 좀 전적인 구성이 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의 지금 전술적으로 이제 알론소 감독이 이제 베스트 11을 구축을 했다고 했을 때 전술적인 색깔에 대한 거를 조금 더 도드라지게 이야기할 수 있는 포인트가 혹시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부분이 전술적인 것과 이 주전 라인업을 결정을 지을 거냐면 사실 첼시에는 스쿼드가 좀 비대했어요. 그래서 그렇죠. 앞으로도 남은 이적 시장 동안 이번 시즌 개막하고 이후에도 남아있는 선수단의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조금 그림이 달라질 텐데 일단 이미 어찌 보면은 레알 소시에다드 전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교체로도 벤치에 앉지 못한 선수들은 알론소 감독이 시사를 한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잭슨, 델라 이런 선수들 말씀하시는 그런 거죠? 선수들은 임대나 아니면 이적을 해라. 이렇게 통보를 사실상 한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선수들이 나머지에 앉아있는 선수들을 포함을 해도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첼시 팬들에게는 올해는 조금 아쉽겠지만 이번 시즌은 유럽 대항전을 첼시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선수단을 폭넓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제한이면서 기회는 될 거예요. 제한이면서 기회다. 어떤 식으로 제한이냐? 선수들을 다 테스트를 해볼 수는 없다. 실전 리그 경기를 치를 때나 선수들을 교체하거나 또는 이 선수들을 다음 경기에서도 쓰지 못하는 경우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제한적인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사실 기회라고 본다면 이 주전 라인업 또는 여기에 한 대여섯 명 정도의 자기가 1군 베스트라고 생각하는 멤버들은 훈련을 하면서 계속 조직력이 좋아질 거예요. 리그 일정은 치르지 않지만 대신에 패턴 플레이나 또는 이런 수비 조직이나 전체적인 간격에서의 어떤 훈련들을 일주일 동안 체력적인 부담 없이 완전히 몰입할 수가 있는 알론소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조직력이 초반에는 삐걱될 수도 있겠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또는 이제 초반 중반을 거칠수록 전술적인 부분은 완성이 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챔스를 병행하지 않기 때문에 경기 수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고 그쵸. 체력적인 게 줄어들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조금 순도가 좀 높아지는 느낌이죠. 그쵸. 그런 식으로 질이 좀 이제, 좋아지고. 예. 그래서 1군 뭐 지금 베스트 11뿐만 아니라 그 베스트 11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선수들의 동기부여도 충분히 올라갈 것 같고. 그렇죠. 그러면은 확실히 전력적으로는 큰 우위가 생기는 포인트가 생기겠네. 그렇죠. 예. 이제 그러면서 여기서 어떤 전술을 그러면 알론소 감독이 활용을 할 거고 네. 또 그러면서 어떤 선수들을 주전으로 활용을 할 것이냐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될 텐데 뭐 기본적으로 알론소 감독의 전술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백스리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백스리를 할 때 일단 빌드업을 중앙 센터백을 기준으로 합니다. 중앙 센터백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중앙 센터백과 또는 골키퍼가 기준점은 설정은 해주는데 사실은 이제 어떤 기준점을 설정을 하냐 그러면 투 센터백 같은 느낌이 되기도 해요. 약간 변형 변형폭백이죠. 느낌인가요? 네, 기준은 이제 3-2 빌드업이 기준인데 기준인데 네, 시작을 할 때에는 뭐 이 선수들이 3-2 빌드업 형태만 가면 사실은 압박하는 선수들이 압박하기가 쉬워지거든요. 그렇죠. 이 선수들은 어쨌든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을 가져갈 거고 누군가는 이 5명을 제어하기 위해서 또는 측면 윙백까지 막으면서 이렇게 전진 수비를 펼칠 텐데 그쵸. 이 과정에서 이 3-2 빌드업의 단점이 동시에 나오기는 해요. 아. 왜냐하면 3-2 빌드업은 기본적으로 형태를 좁게 가져가서 빌드업을 하니까 구역적으로 이 3-2이라는 것에 대한 센터백들이 좁은 공간, 한 요 정도 공간밖에 쓰지를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대의 압박에 갇힐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알론소 감독은 시작을 할 때 센터백들을 이런 식으로 놨어요. 당장 이제 소시에다드전이나 또는 3-2 빌드업을 할 때 어떤 프리시즌의 일정들을 보면 이렇게 둘을 놓거든요. 그럼 약간 백폰에 지금 그쵸? 형태만 보면 네, 이렇게 팔레스트라가 왼쪽에 있을 때나 또는 네투가 오른쪽에 있지만 포파나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측면으로 벌려가지고 이런 둘 빌드업도 만듭니다. 3-2 빌드업이 근간이 돼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기서 시작을 하지만 네. 이 3-2 빌드업의 어떤 핵심이라는 거는 요즘에 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변형 백스리 많이 빌드업도 쓰죠. 하지만 알론소 감독은 그냥 백스리 센터백 3명을 두는 빌드업을 하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의 알론소 감독의 1차적인 컨셉은 상대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상대가 압박할 수 있게. 이거를 어찌 보면 의도적으로 유도를 한다. 그렇게 됐을 때의 강점들은 뭐냐? 풀어낸다면 강점들은 뭐냐? 한 번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죠. 많아지는 거죠. 넓어지죠. 뒤에 그만큼 수비수들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풀어놨을 때 여기에서 실수가 나오는 리스크는 감수를 하면서 이걸 풀어놨을 때 이만큼의 공간을 활용하겠다. 이거를 1차적인 의도로 가져가는 알론소 감독이에요. 상대 압박을 끌어당기고 상대의 간격 사이를 벌린 다음에 그쵸. 이제 공격진들, 뭐 로저스, 파머 그리고 주앙 페드로 같은 자원을 통해서 이 공간을 만들어준다. 그렇죠. 그래서 수시로 로저스나 파머가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이런 움직임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프리시즌 때. 프리시즌에 이것도 미드필더에서의 빌드업의 기본 형태였어요. 3-2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이 선수들이 하나가 내려올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공격 방향이 이쪽으로 설정이 됐다. 그러면 여기에서의 숫자가 더 필요하잖아요. 네. 자연스럽게 파머가 내려오고 예를 들어 주앙 페드로가 있고 모건 로저스가 있으면 모건 로저스는 이쪽으로 가는. 그러면서 언제든지 볼이 방향에 따라서 움직임들을 이 두 선수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반대편으로 공이 왔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로저스가 내려오고 파머가 한 요쯤으로 와서 언제든지 또 방향을 속도를 좀 끌어올려 줄 수 있는 플레이.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삼둘 빌드업의 기본 형태라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압박에 쌓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압박에 갇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잘 나오는 그림은 이런 패스들을 이렇게 계속 움직이면서 주고받다가 넘겼을 때 돌아서면 같이 출발, 윙백들이. 아, 그럼 윙백들 이걸 기다리고 있는 거구나. 그렇죠. 윙백들이 관여가 될 수도 있지만 네. 윙백들이 언제든지 공격으로 전환을 해서 한 번의 역습의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기본 패턴을 삼둘 빌드업으로 유도를 한다면 이거는 이제 잘 됐을 때의 얘기잖아요. 근데 잘 되지 않았을 때 이 선수들이 여기서 실수를 하거나 완전히 갇혔을 때는 어떤 식으로 플레이를 하냐면 여기서는 미드필더가 이제 내려와요. 아, 미드필더가 센터백 네, 라인까지. 미드필더가 한 명씩 내려오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선수들이 더 센터백들, 좌우 센터백들이었죠. 벌려섭니다. 그러면 상대는 이 윙백들도 같이 이러면서 여기에 윙백이 이렇게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죠. 이제 올려야죠. 그럼 올라가고 상대는 자연스럽게 라인을 무르게 되고 그러면서 이 선수들도 이렇게 압박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가다가 이 선수도 이런 빌드업 형태가 되면 이 선수, 예를 들어서 내려오는 선수가 제임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카이세도가 될 수도 그렇죠. 있어요. 그럼 이 선수들이 내려와서 이런 빌드업의 형태를 바꿔냈을 때 4-1 빌드업이 되거든요. 그렇죠. 4-1 빌드업이 됐을 때는 이 미드필더들도 상대의 미드필더들도 압박을 못 가는 압박을 가다가 잘못됐는데 압박을 가다가 이 선수한테 가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혼란이 와요. 그럴 때 상대의 압박이 자연스럽게 후퇴되는 현상들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 그러면 본인들이 압박을 하려다가도 이거 구조가 좀 이상한데 우리 학교에서 무너지는데 해서 그쵸. 자연스럽게 뒤로 물을 수밖에 그렇죠. 없는. 이제 그러면서의 빌드업의 형태를 후방에서 좀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3-2 빌드업이 되거나 알론소 체제에서의 핵심은 3-2이지만 이 선수들을 양쪽으로 벌리게 하고 윙백들을 올리면서 센터백 쪽으로 미드필더가 하나가 내려오는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이런 형태를 통해서 3-2과 4-1 빌드업의 어떤 차이를 통한 후방 빌드업을 좀 매끄럽게 가져가는 그런 형태의 전술적인 컨셉을 1차적으로 이번 프리시즌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쭉 제가 들으면서 느꼈던 게 형태랑 어떤 로직은 좀 동일한데 그렇죠. 동일한데 선수들의 위치가 그러니까 센터백이 올라가냐, 뭐 혹은 뭐 미드필더가 내려가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마크맨이 분산이 되니까 완전히 달라지죠. 계속 풀 수가 있는 구조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게 어찌 보면은 이제 뭐 맨시티 팬들은 마레스카 체제에 좀 익숙해지셔야 그쵸, 되겠지만 예. 마레스카와는 또 다른 전술의 차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마레스카 감독은 명확한 후방에서의 어떤 빌드업 구조를 좀 가지고 있었다면 그리고 고정돼 있잖아요. 그쵸. 되게. 딱 그 틀에서 가지수로는 여러 가지들을 좀 제한을 했지만 선수들에게 후방 빌드업을 할 때의 자유성을 주지는 않았어요. 위쪽에서도 마찬가지였고 마레스카라는 감독은 시스템은 확실히 있었지만 전술적인 자유도는 없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마레스카 감독도 이 보드진과의 마찰적인 부분, 전술적인 부분에 대한 마찰이 있었을 때도 결국에는 스스로가 그 유연성을 만들어내지 못한 시점에서부터 그런 갈등들이 좀 나왔거든요. 근데 알론소 감독에게 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이런 로직은 그대로 갖추고 있지만 그 로직 안에서의 자율성은 있다. 이런 것들을 아마 첼시 팬들이 이번 시즌에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알아서 이제 스스로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는 이제 로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야기만 들어보면은 확실히 가짓수가 그냥 우리가 보더라도 상당히 많다라는 게 좀 유추가 되는데. 그쵸.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확실히 좀 이제 영입생들이 좀 들어왔고 저는 이제 뭐 펩차라비아라든지 아니면 또 팔레스트라 이런 선수들이 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윙백들도 들어오고 뭐 켄다 같은 자원도 그쵸, 그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그쵸. 자원들이고 여러 모건 로스까지 마찬가지. 영입생들 중에서는 혹시 좀 기대가 되는 선수가 있으신지? 사실 제일 기대가 되는 선수는 로저스죠. 아, 모건 로저스. 그렇죠. 로저스가 이제 공격적인 상황에서 가져다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영입이 된 선수들은 뭐 라크루아, 팔레스트라, 로저스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첼시가 사실은 초반에는 저는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초반에는? 들어요. 네, 시즌 초반에. 왜냐하면 이제 엔소 이야기도 저희가 좀 후반에 마지막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다루겠지만 엔소, 로저스, 리스 제임스, 라크루아 이런 선수들이 월드컵 때문에 합류가 조금 늦었거든요. 예. 늦어지다 보니까 아직은 전술적인 부분에 대한 완성도를 그려내기는 좀 어려운 단계예요. 근데 이제 이 영입생들이 그리고 이번 시즌에
첼시의 어떤 전술적인 부분을 다 책임질 선수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저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자면 로저스에게 가장 기대가 되는 건 사실은 첼시 팬분들도 이제 로저스를 보면서 생각보다 조금 볼을 다루는 스킬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데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어요. 아, 기술 자체에 대해서. 기술 자체는. 예, 이 선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첼시의 과거의 윙어로서 정말 뭐 전성기에 이끌었던 에덴 아자르 같은 선수의 유형은 아니거든요. 그쵸. 아자르 같은 유형은 아니지만 플레이메이킹 능력은 갖고 있는 선수예요. 그래서 절친이잖아요. 파머랑 엄청 친하잖아요. 파머랑 엄청난 절친인데 약간 뭐 드리블을 하는 파머처럼 이렇게 왼발을 드리블을 하는 그런 형태는 아니지만 좀 무모한 패스가 많은 스타일이기도 해요. 어찌 보면 안 좋게 이야기를 한다면 조금 무모한 시도들을 한다. 근데 좋게 얘기하면 또 과감하다라고도 과감한 거죠. 네. 그런 과감함을 보고 이제 알론소 감독도 로저스에게 기대를 하는 건데 로저스가 가장 강점은 이렇게 미드필더 중앙 쪽에서의 플레이도 가능하고 그렇죠. 8번 같은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8번까지도. 네. 그러면서 이제 패스로 뭔가 풀어 나오는 느낌보다는 이런 짧은 패스를 통해서 빌드업을 압박을 좀 분산시켜 준다. 그런 이런 역할도. 역할보다는 이런 역할도 가능하지만 돌아선 이후에 힘으로 볼을 운반하는 볼을 캐리하는. 이런 것들의 강점이 굉장히 좋은 선수거든요. 사실 이거 자체는 아스톤 빌라에서도 잘했잖아요. 그렇죠. 네. 이걸로 이제 어찌 보면은 본인의 역량들을 드러냈었기 때문에 로저스는 낮은 위치에서의 압박을 풀어내는 순간적인 이런 전진으로 압박을 풀어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지만 위로 올라왔을 때의 역시 로저스의 강점인 슈팅 같은 부분들도 기대할 그렇죠. 수가 있거든요. 또 연계, 이 선수가 그래도 공간이 있을 때는 부드러운 연계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는 로저스의 기능들이 뭐 이전의 첼시의 윙어들에게는 볼 수 없었던 형태다. 이렇게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이 후방 빌드업에서의 장점은 역시 상대의 공간이 벌어진다는 거였고 그쵸. 그 공간에서 볼을 캐리하거나 전진할 수 있는 게 이제 모건 로저스가 될 테니 그쵸. 파머도 있지만 그쵸. 파머는 이제 원래 첼시 팬들이 보던 선수고 로저스는 또 색다른 선수잖아요. 그 역할을 좀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 그러면은 뭐 여기에 조금 더 더불어서 이 전술의 가장 뭐 그야말로 이제 알론소 감독의 핵심과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 뭐 일명 우리가 뭐 페르소나라고 그렇죠, 부르는 페르소나라고 하죠. 선수가 혹시 그라운드에 어떤 선수라고 좀 지목을 해줄 수 있을까요? 결국 알론소는 또 하나 프리시즌에 보여준 형태는 측면 공격은 이 측면의 역할은 윙백에게만 맡기는 경향이 있었어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렇죠. 같더라고요. 완전히 예를 들면 이제 프림퐁도 레버쿠젠 시절에 알론소 감독이 어찌 보면은 리그 탑 수준의 그렇죠. 윙백으로 바꿔냈던 것처럼 측면 공격은 알론소 감독의 사실 저는 이거는 이제 기대면서도 조금 우려라는 생각도 동시에 좀 들긴 하거든요. 어떤 부분에서의 우려와 기대가 동시에 있냐면 윙백이 측면 공격, 윙백은 측면에서만 플레이를 한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론소 감독의 전술이에요. 알론소 감독의 철학이에요.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투가 실험이 될 수도 있고 팔레스트라, 뭐 차바리아 또는 상황에 따라서 뭐 캔다 아니면 이제 기동성이나 부상의 우려만 없다면 리스 제임스가 될 수도 그렇죠. 있겠죠. 이 위치가. 귀스토도 귀스토도 가능하고. 네, 귀스토도. 그러면 측면은 이렇게 움직이는 측면. 예를 들어서 공격 상황에서 수비적인 거는 당연히 다 정상적인 풀백의 역할까지 하겠지만 이 측면 공격, 측면 넓게 벌려서는 공격은 윙백의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면 팔레스트라가 여기서 이 기대할 수 있는 거는 팔레스트라가 다양한 움직임을 만든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직선적인 것뿐만 아니라 네,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움직임은 공이 없을 때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은 선수거든요. 팔레스트라가. 그래서 온더볼 상황도 좋지만 이 공이 없을 때의 움직임으로 일단 팔레스트라가 위치한 측면은 어떤 전술 컨셉이 설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제 측면에서만 이렇게 윙백들이 움직일 텐데 그러면 어떤 게 우려되는 포인트냐. 사실은 아무리 뭐 득점원들이 다양해지는 거를 또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첼시에서는 결국 주앙 페드루, 로저스, 파머. 요 세 명이 공격 포인트를 많이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이 세 명의 선수들이 공격 포인트가 많아진다는 거는 이 세 명한테 의존이 된다는 게 아니라 한 명, 두 명. 그 몇 년 전에는 이제 파머가 혼자 했었던 공격 포인트 역할을 세 명이 분산시켜 준다라는 것만으로도 이미 첼시 공격은 위력을 띌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여기에서 윙백이 측면만 가면 사실은 로저스나 파머가 이 좁은 공간에 갇혀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이 측면에 파머와 로저스를
더 측면 공격에 가세를 시킬 것이냐. 아. 그 윙백으로만 요 측면을 활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자연스럽게 더 유연함을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서 윙백이 공을 잡았을 때 이렇게 내려오면서 원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공을 잡아서 갇혀 있을 때 이 선수가 이렇게 측면으로 빠지거나 또는 이렇게 윙백이 있을 때 여기에서 로저스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다가도 이런 식으로 돌아 나가거나 이런 측면에서의 이 파머와 로저스도 어느 정도는 측면 공격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는 보여줘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앞으로 이 측면의 어떤 부분 전술, 측면에서의 패턴 플레이 이것들을 어떻게 알론소 감독이 만들어내느냐. 윙백에게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전술 활용, 다양한 움직임, 다양한 어떤 변칙들을 측면에서 만들어내느냐가 다가오는 시즌 알론소의 이번 시즌에 이제 알론소의 어떤 성패를 좀 좌우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윙백을 특히나 더 윙처럼 쓰잖아요. 공격을 그쵸. 할 때는 알론소 감독이. 그러면 지금 설명해 주셨던 내용들은 결국에 윙과 어떻게 보면 약간 뭐 메잘라라든지 그쵸, 네. 뭐 공격형 미드필더 같은 선수들의 조합을 우리가 흔히 봤던 그런 것들을 이제 윙백과 그야말로 뭐 윙어까지는 아니지만 뭐 인사이드 포워드 정도 네네. 되는 이 두 선수가 만들어야 되는 상당히 그럼 윙백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설명만 윙백이 들어보면. 완전 중요하고 알론소 감독이 한 이틀 전, 하루 전 이런 인터뷰도 했었어요. 로저스와 파머는 자기 시스템에서는 10번이 될 수도 있고 8번이 될 수도 있다. 아. 그 말이 뭐냐? 이 선수들은 자기가 어떤 플레이를 시킬지, 그러니까 목적만 주면 이 선수들은 알아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다. 내가 여기에서 이 선수들에게 어떻게 플레이해라, 저렇게 플레이해라를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이 선수들의 능력들을 좀 제한시키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우려가 동시에 나오는 거죠. 이 선수들, 앞쪽에 이 세 명의 선수들이 경기력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개개인의 폼이 만약에 혹시나 떨어지면 그쵸. 뭐 물론 뭐 이스테방도 있을 수 있고 그쵸. 다른 자원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뭔가 좀 이 선수들보다는 기대가 조금 덜 되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이스테방도 뭐 좋은 선수지만. 폼을 더 지금은 약간 폼이 좀 떨어진 느낌이 있는데 폼을 더 끌어올리면 그래서 경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경쟁을 하면 유럽 대항전을 치르면서 자연스럽게 경쟁을 하는 구도가 나오는 건데 그렇죠. 리그만 치르다 보면은 그런 경쟁 구도를 사실 알론소 감독이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경쟁 구도를 만들 거냐 또는 저희가 앞으로 돌아와서 이런 우려들이 있을 때 선수단이 많은 거를 앞으로 여기서 센터백들도 그렇지만 뭐 윙백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제가 뭐 견고한 입지가 있다고 했지만 이 선수들도 경쟁을 하면서 더 알론소 시스템에 자기가 맞다 또는 알론소 시스템에서 첼시에서는 내가 더 좋은 선수다 이런 것들을 스스로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드렸던 질문에 페르소나는 사실 뭐 특정하게 누가 있는 건 아니고 경쟁을 통해서 누군가가 또 되려고 하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페르소나를 이제 또 굳이 꼽자면 저는 팔레스트라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해요. 윙백 팔레스트라. 윙백에서의 팔레스트라. 왼쪽이 될 수도 있고 오른쪽이 될 수도 있고 왼쪽 오른쪽이 뛰느냐에 따라서 컨셉이 달라지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뭐 결론적으로 페르소나는 팔레스트라인데 수비적인 리스트는 동시에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다 선수들 모두 경쟁을 좀 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또 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는 거의 대부분 한 것 같은데 이제 엔소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 엔소가 지금 뭐 원래 시티에서 오퍼를 했다, 뭐 시티에서 원한다 이런 의견이 많고 더군다나 시티는 현 시점에 이제 로드리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이제 들은 바로는 금액을 좀 더 높여서 들어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 근데 이제 한 2주가 이제 2주 정도 남았다고 봐야죠. 그쵸, 이적 시장이 2주 정도 남았을 때 엔소가 남아 있을지 떠날지.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남아 있을 거라면 좀 빨리 남아 있는 걸 말해 주는 게 팀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실은 예.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단 이번 여름에만 국한이 되는 내용이 아니라 이 부분 제가 아까 엔소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3월부터 그랬어요. 3월부터. 네, 3월부터 자기가 마드리드에 대한 어떤 호감적인 발언들을 하면서 이미 보드진과 아니 근데 약간 스페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스페인 사람이 아닌데 유독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들을 좀 해서 보드진과 이 첼시 팬들을 소위 조금 심기를 이미 불편하게 만들어 놨었거든요. 팀의 주축인데. 그렇죠. 예. 완전 주축으로 이제 역할을 해줘야 되는 선수인데
이제 그래서 알론소 감독도 나는 엔소 체제에서 내 체제에서 엔소는 중요한 선수다. 엔소와 좀 이야기를 나눠볼 것이다. 했었는데 사실 이제 알론소 감독이 첼시에서 맡은 역할은 기존의 헤드 코치로 오는 감독들과 다르게 알론소 감독은 매니저예요. 아, 매니저다. 그렇죠. 그 말은 뭐냐? 이 클리어 레이크 에그발리 사단과 함께 앞으로 이 팀에 대한 구성, 이 팀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을 알론소 감독과 중심으로 꾸려나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뭐 맨시티와 얘기가 나왔었던 거는 금액적으로는 1억 2천만 파운드였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 부분도 왜 나오는 거냐면 이미 3월 달에 이야기를 하고 재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엔소와 나눌 때 그러면은 우리가 너를 뭐 보낼 수도 있다. 다만 그 금액 1억 2천만에 대한 금액을 우리가 앞으로 정해놓자에 대한 것들을 아마 얘기했을 가능성이 크고 데드라인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뭐 몇 시까지. 그렇죠. 네. 뭐 저번 주 주말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데드라인 설정을 한 것까지도 엔소에게는 기회를 준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럴 수 있겠다. 알론소와 네. 이미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클리어 레이크, 뭐 에그발리 사단이 다 이야기를 끝낸 거일 텐데 그래서 협상이 되면 그러면은 미련 없이 보내주고 그게 아니라면 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팀을 생각해라. 앞으로도 이제 남을지 안 남을지는 계속 중요하겠지만 일단 남는 거를 좀 전제로 말씀을 드려보긴 할게요. 그래서 이제 엔소에 대한 첼시 팬들의 우려는 어느 위치에 뛸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사실 3미들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쵸? 이제는 투미들 구조인데. 투미들 구조니까. 그래서 원래 지난 시즌에 엔소가 후반기에 활약이 좋았어요. 로세니어 체제가 되면서 뭐 일단 그냥 건드리지 않고 엔소로만 이야기를 드릴게요. 왜 좋았냐면 로세니어는 엔소를 왼쪽 윙으로 썼었어요. 맞아. 그런 경기를 저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윙에서 시작을 하는데 뭐 기본적으로는 윙처럼 플레이를 한다고 터치라인 플레이를 하는 건 아니고 안으로 들어오는 윙이었거든요. 위치 자체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간다는 그쵸. 말씀이시죠? 이렇게 있으면서 예. 그냥 자연스럽게 엔소는 중앙에서 뭐 측면에서 볼도 받지만 중앙 뭐 하프스페이스 또는 이제 내려와서 플레이 그냥 왼쪽 이 공간을 다 엔소에게 준 거예요. 근데 엔소는 마레스카 체제에서도 뭐 100%는 아니었겠지만 오른쪽보다는 왼쪽에서 뛸 때 활약이 좋았어요. 항상 그 논쟁거리가 있었잖아요. 논쟁거리가 파머랑 있었죠. 엔소의 위치. 맞아요. 네. 파머가 오른쪽, 엔소가 왼쪽, 엔소가 오른쪽, 파머가 왼쪽 맞아요, 이런 논란들이 맞아요. 있었는데 네, 어쨌든 왜 왼쪽에서의 활약이 좋은 선수냐면 볼을 잡고 이 선수의 강점은 킥 능력이거든요. 그렇죠. 라인 자체가 상대가 올라왔을 때 또는 이렇게 포켓 공간에서 우리 팀 선수들이 움직일 때 이 공간으로 자기가 패스를 창의적으로 찔러줄 수 있는 선수예요. 어찌 보면 첼시에서는 유일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것도 비교적 낮은 위치에서. 그렇죠. 예. 낮은 위치, 뭐 높은 위치로 올랐을 때는 높은 위치 당연히 되고. 더 뒷공간 패스, 낮은 위치에서는 이런 압박을 받을 때 서포트를 해주면서 빌드업, 풀어나올 수 있는 개인적인 능력이 있는 선수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작년에 했었는데 물론 지금 첼시에서의 어떤 팬들에게 받는 어떤 뭐 미움 이런 것과는 별개로 엔소는 이 위치에서는 굉장한 가치는 저는 있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다만 수비력적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있거든요. 특히 이제 뭐 수비로 리커버리 할 때의 어떤 스피드, 스피드로 이제 돌아올 때의 기동성 이런 것들은 우려가 될 수 있고 낮은 위치에서 압박을 받을 때 또는 낮은 위치에서 공을 상대가 잡았을 때 1대1 수비, 수비 포지셔닝 이런 수비력에 대한 우려는 있어요. 그래서 엔소를 위에다가 사실은 놓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시즌에 엔소가 이쪽에서 뛴다면 오히려 비르츠 같은 역할을 레버쿠젠에서 하면서 역할 자체를. 알론소 체제에서의 비르츠처럼 플레이를 하면서 굉장한 역할을 좀 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로저스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다른 얘기인데. 그러면 엔소는 주전으로 뛴다면 이 위치는 뛸 수 없다는 소리예요. 아니면 주전 경쟁을 하든지. 경쟁을 하면서 리스 제임스가 뛸 수도 있고 그렇죠. 프리시즌에 활약이 좋았던 라비아가 뛸 수도 있고 그러면서 앞으로 어떤 선수가 기용이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전체 선수단의 폼이 100%라면 어디 들어갈 데가 없는데? 그러면 사실 삼선이죠. 그러면 삼선. 네, 그러면 뭐 엔소를 어찌됐건 시즌 전체를 데리고 갈 때라고 본다면 삼선에서 뛸 텐데 그 삼선에서 기대되는 거는 있다라는 거예요. 패스를 해줄 수 있으니까. 물론 이제 리스 제임스가 있으면 리스 제임스가 프리시즌에 보여줬던 것처럼 작년 아스날과의 리그에서도 그랬고 미드필더로서의 리스 제임스는 가능성은 분명 보여줬어요. 그렇죠. 킥 능력이 워낙 가능성이 아니라 뭐 엄청난 걸 보여줬었죠. 킥 능력이 사실. 이제 워낙 좋고 뭐 피지컬 능력도 좋고 이러니까
근데 이제 윙백에게 결국에는 알론소 체제에서 윙백이 활용이 되려면 후방에서 패스를 윙백에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환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죠. 갇혔을 때 상대를 다 한쪽으로 몰아넣고 이렇게 갇혀 있을 때 결국에는 반대로 전환되는 이 순간적인 공간으로의 패스를 이 미드필더 한 명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리스 제임스가 가장 좋은 선수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리스 제임스가 미드필더로 뛰면서는 이런 짧은 패스 또는 빠르게 붙어주면서 빠르게 전진시키는 이런 플레이에서는 약간은 조금 기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엔소가 소시에다드전에서 후반전에 투입이 됐었는데 시작할 때는 팬들의 야유를 좀 받으면서 투입이 됐었지만 전환의 패스에 대해서 굉장한 능력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전체적인 알론소의 이야기를 하자면 어떤 선수가 구성이 될지는 모르지만 또는 알론소 감독도 공격에서의 자유를 주겠다 이런 이야기는 했지만 그 자유를 실제로 어떻게 어떤 선수가 구현해내느냐 이거에 따라서 뭐 주전 라인업이 결성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전체적인 메인 플랜이 백3나 또는 백4로 결정이 될 수도 있고 이런 틀을 앞으로 이번 시즌 알론소 체제에서 좀 지켜보면서 유럽 대항전에만 진출을 하고 그리고 또 그 다음 시즌에 뭐 경기가 늘어나면 그때에 어찌 보면은 진짜 알론소 감독의 전술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전 이번 시즌의 첼시를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야, 사실 이 정도의 뎁스면 저는 유럽 대항전 안 나간 게 너무 아쉽다. 그렇죠. 예. 그쵸. 지금 뭐 경쟁을 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있고 리그에만 뛰기에는 리그 한 경기 한 경기 뛰기에는 좀 아까워. 내가 볼 때. 그쵸. 예. 완전히 좀 병행을 해야 되는 그쵸, 스쿼드인데. 그쵸. 그러면 핸더슨이나 웰백 같은 선수들 베테랑 영입한 거. 네. 그 매니저 알론소의 영향일까요? 그거는 알론소가 매니저랑 클리어 레이크랑 오면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얘기를 좀 해서 팀 내에서의 어떤 문제점들이 뭐였는지를 이미 서로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베테랑이 라커룸에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 그 디렉터 중에서는 리버풀에서 영입을 전성기를 이끌었었던 팔로우스 디렉터가 작년에 첼시에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인물과 알론소가 좀 공조를 해서 베테랑 영입을 추진을 했다. 이렇게 좀 기사들이 나오고 있다. 그 선수들이 알론소 전술에선 어떤 영향을 좀 끼칠 수 있을까요? 핸더슨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웰백이? 이것도 아마 추가 질문 들어갈 네네네. 수 있으니까 그냥 그럼 간단하게. 뭐 핸더슨이 전술적인 플레이에서는 사실은 이제 과거만큼의 어떤 기동력적인 거는 나오지 않겠지만 그래도 미드필더 중원에서의 밸런스 잡아주는 역할을 핸더슨이 잘할 거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카이세도가 뭐 리그를 뛰다가 어찌 보면은 작년에도 부상에 대한 부분을 좀 안고 뛰었던 선수라서 휴식이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그 휴식이 필요할 때 핸더슨이 수비적인 역량만 갖고 패스 전개를 시켜주는 거는 여전히 잘할 수 있다. 그런 핸더슨의 어떤 효용성을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 웰백 같은 경우는 프리시즌에 웰백을 투톱처럼 쓰는 것도 활용을 했었거든요. 그럼 누구랑 투톱을? 주앙 페두르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 델랍 있고 잭슨 있고 에메가까지 있는데 에메가까지는 남길 거라는 뉘앙스이기는 에메가는 해요. 이제 데려왔잖아요. 그렇죠. 이제 데려왔으니까. 사실상. 예. 뉘앙스로적인 거로 봤을 때는 남을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또 주앙 페드로랑 브라이튼에서 같이 뛰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시너지도 있을 것 같고 웰백이 사실은 나이가 들면서 최근 2시즌 동안 리그에서 두 자릿수 득점을 했어요. 왜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이 기동성이나 운동 능력으로 하는 거는 조금은 줄었지만 홀더 플레이는 웰백이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래서 주앙 페드루가 미드필더처럼 오히려 뛸 때 만약에 이런 3-2-4-1 시스템이 아니라 4-2-3-1에서의 형태가 된다면 웰백 페드루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이 투톱처럼 움직이는 위쪽으로 상대를 완전히 눌러버리는 그러면서 공을 지켜주고 웰백이 앞쪽에서 지켜주면 페드루가 더 내려와서 플레이를 받아주고 이랬을 때에 상대의 공격 수비 라인을 더 내려버리는 효과들을 웰백을 통해서는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4-2나 아까 4-4-1-1 같이 그쵸. 쓸 때 그 네네네. 구조를 좀 말씀해 주시는 그쵸, 거죠. 예. 그런 부분이 웰백과 핸더슨 영입했을 때 좀 기대점이 아닌가. 그러면 공격 숫자 한 명을 늘리는 걸 뭐 예를 들면 뭐 윙어를 넣을 수도 있지만 그쵸, 네. 이렇게도 또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스트라이커 수비수 두 명을. 한 명을 그냥 빼버리면서 웰백이 들어갈 수도 있는 웰백이 거고. 들어가고요. 네, 아니면 이제 뭐 더 지켜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4-4-1-1로 나왔다가도 한 명이 빠지면서 백3로 돌아올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유연성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근데 저 무슨 첼시 약간 백과사전 드시는 이렇게 첼시의 현 상황에 정확한
어떤 지침들, 필요한 상황들을 잘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서 좀 저도 이해가 잘 됐고, 아,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네네네. 확실히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첼시 이번 시즌 몇 위가 될 것 같으세요? 첼시요? 기대 좀 섞어서, 그러니까 희망을 섞어서. 뭐 근데 저는 조금 재밌었던 게 음. 외국의 팬들 또는 외국의 언론들이 음. 국내 팬들보다 더 설레발을 치더라고요. 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알론소에 대한 가능성, 기대가 높나 보다. 그만큼 가능성이나 뭐 기대가 높다라는 아. 건데 우승까지도 바라는 팬들이 좀 있긴 하거든요. 오, 해외에는? 네, 해외에는. 어. 근데 사실 우승을 당장 하기에는 쉽지는 않을 수 있다. 변수가 이게 좀 있으니까. 리그를 치르는 부분에서 뭐 레스터가 우승을 했던 것처럼 그 기적이죠, 사실. 그거는 이제 리그를 치르면서의 이점들을 리그만 치르면서 리그만 이점들은 치르면서, 되겠지만 저는 전술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노출들 음. 또는 초반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조금의 삐걱거림들 그런 게 있을 거라서 뭐 아주 초반부터 리그를 호령할 거라는 생각은 좀 들지 않고 하지만 중반 후반부로 갈수록 괜찮아질 거기 때문에 안정감을 갖고 간다면 최소한 3위 이내는 해야 된다. 와, 최소한. 그러니까 못해도 3위네. 못해도 3위는 해야 한다. 아. 그래야 이제 알론소 감독의 뭐 부임을 한 그런 어떤 목적들 또는 의미들을 좀 찾는 시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위. 상당 그래도 생각보다 합리적이지 않나? 3위가 4위는 너무 낮은 것 같고 4위는 너무 낮은 2위는 너무 높은 것 같고 딱 아, 그래서 드리블 3위 정도 3위 정도로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첼시의 4위 그리고 첼시 또 이제 개막전 또 윤성형이 중계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이런 전술이나 현 상황을 보면서 같이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